자, 이제 고대사회의 발전. 어쨌든 한번 빨리 해보도록 할까요? 자, 3단원의 고대사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고대사회는 크게 삼국시대 그리고 남북국시대로 나눠져요. 삼국시대는 뭐 우리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4개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는 통일신라 그리고 발해 이렇게 2개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는 나라만 해도 벌써 몇 개야? 6개쯤 되죠. 그리고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또 상대, 아니고 중대, 하대로 또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기가 많지, 복잡하고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삼국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많고, 그리고 또 나라별로 왕이 또 막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단원을 공부하실 때는, 물론 한국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나요? 아까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꺼번에 내가 이걸 이번 주에 내가 이거를 한번 다 뽀개 봐야겠다?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지. 네. 나는 응원을 해. 하지만 힘들 것이야.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 배울 거잖아요. 나라별로 왕이 10명쯤. 그 왕별로 업적이 2-3개씩 나온다고 생각하면 일단 업적만 한 100개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리고 통일신라나 발해는 아직 말도 안 했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왕도 많이, 업적도 많이. 이걸 우리가 다 외운다? 어렵지, 사실은.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국사는 무조건 반복이거든요. 반복학습이 제일 중요하고 복습하는 게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한 번에 다 해야겠다? 좀 어려우니까 일단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단계별로. 그래서 지금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은 주요 왕들부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중에서는 또 공부를 여러 번 한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놓치는 게 뭔지, 왜냐면 내가 암기를 하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보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수업 시간이라는 게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지식을 전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중요한 것들을 체크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2번, 3번 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같은 내용을 듣는 거잖아요. 사실은 비슷비슷한 내용을 듣는 거지만 이 시간을 활용을 해야 돼. 어떻게 활용하냐면 내가 놓치는 부분이 뭔지를 체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는 암기하는 시간일 수도 있죠. 이 수업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수업 시간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받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나한테 맞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한테 맞게 이 시간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내 수준에 맞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뭐냐?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럼 과부하가 걸린다. 버퍼링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 머리도 버퍼링 생기잖아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 다 하기 싫어. 한국사.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기 싫지? 그러면 좀 소홀히 하지? 그러면 테스트 보면 테스트 점수 안 좋겠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아, 나랑은 한국사가 안 맞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5과목 중에서 한국사 소홀하게 해서 합격할 수 있냐? 안 돼. 불가능하거든요. 일단 필수 과목은 여러분이 꽉 잡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본적으로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나와주면 나머지 여러분의 전문 과목에서 보완을 하는 거지, 한국사나 영어나 이런 과목들을 소홀히 하면서 나는 그 전문 과목으로 점수를 다 메꿔야겠다? 그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필수 과목은 일단 기본적인 성적이 나와줘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사 소홀히 하고는 합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했던 말 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시험 보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은 영어. 그러니까 영어에서 내가 약간 쉽게 말하면 미스가 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점수, 내가 이거는 조금 메꾸기 힘들겠구나. 그럼 이 점수를 어디서 메꿔야 돼? 한국사나 뭐 다른 과목으로 메꿔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말해서 영어가 나아, 한국사가 나아? 사람에 따라 다른 거야? 나는 당연히 한국사가 낫다고 생각하고 질문한 건데, 영어는 외국어잖아. 그러니까 한국사가 좀 낫지 않아? 그래도 기본적으로 읽을 수는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한국사에서 좀 더 메꾸기 쉬울 거다, 그 말이에요. 한국사는 솔직히 말하면
하면 돼요. 뭐 국어도 모르겠어요. 국어나 다른 과목도 물론 다 비슷하겠지만 국어나 한국사나 그래도 하면 돼. 근데 영어는 내가 이번 달에 공부했으면 예를 들면 50점 나오고 다음 달에 공부하면 60점 나와야 되잖아요. 안 그러거든.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 물론 뭐 한국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건 있어요. 한국사는. 근데 영어는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늠을 할 수가 없잖아. 영어 같은 경우는. 아예 영어를 내가 꽉 잡고 있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는 메꿔줘야 돼서 여러분이 계속 한국사는 잘 쉽게 말하면 잘 이렇게 달래서 가야 되는 과목이다. 영어는 뭐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이고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반복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었고요. 자, 갑시다. 그러면 고대사회의 발전. 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서양의 고대사회는 넘어가야 되겠죠? 네, 요거 이제 세계의 고대사회는 넘어가고 우리는 79로 한번 넘어가서 자, 우리나라의 고대사회의 성격에서 역시 고대국가의 성격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 장 먼저 넘겨보세요. 한 장 넘기시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단계별로 특징이 나와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 아까 했던 거 요거죠. 요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군장국가. 자, 군장국가라고 하는 건 뭐가 없다? 왕이 없다. 그래서 누가 다스려? 군장이. 그런데 군장의 명칭은 나라별로 다르다. 고조선은 당군한검, 옥저와 동해는 뭐였죠? 읍군 삼로. 네, 읍군 삼로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왕이 없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자, 그러면 군장국가에서 그 다음에 군장국가가 여러 개 모여서 연합국가를 형성하게 되면 뭐죠? 연맹왕국이 되는 거죠. 자, 연맹왕국은 왕이 존재한다. 하지만 왕권은 약하다. 자, 왕을 쫓아낼 거야, 죽일 거야, 어느 나라? 부여. 그쵸, 부여. 왕권은 부여도 약하고 고구려도 약하지만 왕을 쫓아낼 거야, 부여죠. 네, 왕을 죽일 거야, 쫓아낼 거야는 부여에만 해당한다. 자, 부여, 고구려, 사만, 가야 이런 나라들이 연맹왕국에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왕권이 세지더라. 그래서 왕권이 좀 강화되는 국가가 되더라. 이게 바로 중앙집권 국가고요. 자, 왕이 존재하면서 왕권이 세졌어. 이게 중앙집권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만 써놨지만 나중에 등장하는 나라 전부 다 중앙집권 국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 발전 단계는 이렇게 발전했고 우리가 앞에서 군장국가나 연맹왕국 단계는 배웠죠? 이제 여기 배울 차례. 중앙집권국가 배울 차례. 자, 그래서 군장국가는 그냥 따로따로 나라 있는 거.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연맹왕국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왕이 다 이제 통치를 하는 거고 자, 중앙집권국가는 왕의 힘이 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왕 밑에 신하예요. 전부 다 신하들. 그래서 이렇게 군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이 군장이 나중에 귀족이 되는 거죠. 귀족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나중에 귀족이 된다. 왕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하자면. 자, 그래서 중앙집권국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79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자, 이제 중앙집권국가의 성격 또는 특징. 중앙집권국가의 성격 또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라는 건 뭐가 세야 된다? 왕권이 세야 된다? 자, 그러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지? 왕권이 세졌다는 걸.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왕권이 세졌다는 걸 알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권 강화인데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죠. 자, 예를 들면 고구려라고 칠까요? 고구려에 아까 뭐 계루부, 전로부, 소노부, 순노부, 간노부 있었죠? 처음에는 5개의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하나의 부족에서만 왕이 나와도 왕권이 세졌어. 그런데 더군다나 그 중에서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준다? 왕권이 더 세졌어. 그래서 지금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형제 상속이 이루어졌어요. 형제 상속이 이루어지다가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자, 형제하고 부자하고 누가 더 가깝냐? 부자가 가깝죠. 나하고 내 형제가는 2촌. 촌수 알죠? 촌수? 2촌. 나하고 내 자식하고의 사이는 1촌. 네, 더 가까워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는 게 훨씬 왕권이 강화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지면 아, 왕권이 세졌구나.
자, 두 번째 특징은 율령반포. 자, 율령이라고 하는 건 법. 그런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때 법이 만들어졌어. 그럼 그 전에 법은 없었어? 고조선은 8조법, 부여는 4조목, 고구려 한 가지 잘못하면 12배로 물어주는 일책실법. 법이 다 있네. 그러면 그거와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체계로 발전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했던 그런 법들 있죠. 이거는 형법. 그러니까 형벌에 관한 거죠.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뭐 노비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형벌과 관련된 법이고, 여기서 말하는 율령이라는 건 그거 말고, 그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그거 플러스 국가 체제에 관한, 국가 체계를 잡는 법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관등제. 자, 관등제라는 건 뭐냐면 관직의 등급. 쉽게 말하면 공무원 등급이 몇 등급이야? 이런 걸 정하는 거예요. 즉 신하들의 서열을 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꼭 형벌은 아니죠. 형법은 아니잖아요. 죽이면 죽여 이거 아니죠. 하지만 국가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야. 이런 거 관등이라고 하고, 신분제도 마찬가지죠. 신분이라는 건 등급을 나누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래서 뭐 평민, 천민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런 것들도 국가의 어떤 체계와 관련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 아, 이거는 국가 체계를 위한 법이니까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거, 왕권이 더 강화됐고 안정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불교 수용. 자,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왕권 강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불교라는 종교가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네. 그쵸?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원래 부족 국가들이 있을 때는 부족마다 신이 달랐어요. 예를 들면 조상신이 달랐다거나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중앙집권 국가로 가면서 이런 예전의 종교들로는 해결이 안 된다. 좀 더 이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조금 더 발전한 종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불교. 자, 그리고 불교라고 하는 건 사실 대표적으로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왕 즉 불사상. 왕이 곧 부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 부처 열심히 믿고 있어? 아, 왕한테도 충성해야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뒷받침하는 불교고, 자, 그 다음에 업설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이번 생에 좋은 업을 잘 쌓아야 다음 생에 좋은 걸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지난번 생에 최대로 업을 잘 쌓은 사람은 이 시대에 뭘로 태어났을까요? 왕이나 귀족으로. 그러면 왕이나 귀족이 지금 현재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지.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런 거죠. 당연한 거예요. 말하자면 왕이나 귀족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주는 종교가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받아들였다? 아, 왕권 강화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의 특징은 왕실 불교예요. 왕실과 귀족에서 먼저 받아들여요. 그래서 왕실과 귀족 중심의 불교였다가 이게 나중에 백성들한테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왕실에서 받아들였다. 왜? 왕권 강화를 위한 종교니까. 그래서 불교가 수용됐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정비가 되면 마지막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면서 이제 영역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영역국가가 뭐냐면 처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세워졌을 때 국경선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싸우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국경선을 좀 정확하게 정하게 되고, 그래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나라야 영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영역국가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무슨 국가다? 이제 고대 국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중앙집권 국가라는 거. 그래서 중앙집권 국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특징이 하나라도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때부터 중앙집권 국가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틀 마련, 중앙집권 국가로서의 기틀이 마련됐구나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기틀 마련이죠. 자, 한번 쭉 체크 한번 해보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표예요. 그래서 따로 뭐 여러분 체크할 거 없이 그냥 이 표 보면 돼요. 아, 이 표구나. 어디 나오냐면 80페이지? 여기 나왔죠. 80페이지에서 저는 지금 한 칸이 더 있죠. 부자상속을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부자상속만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쭉 가볼게요. 고구려의 기틀 마련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집권 국가가 시작됐다. 요거를 기틀 마련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1, 2세기 태조왕. 그 다음에 부자상속은 얘가 좀 뒤에 나오는군요. 다 눌러놔야지. 자, 보시면 2세기 고국천왕 때 왕의 부자상속이 이루어지고, 자, 4세기 소수리망 때 율령방포, 4세기 소수리망 때 불교공인, 장수왕 때 전성기. 그래서 쭉 한번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 다 여러분한테 나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어차피 배울 거니까.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여러분이 정치 파트를 공부 다 한 다음에 이거를 다 빈칸이다 라고 치고 여러분이 메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표를 완전히 메꿀 수 있어? 그럼 이 고대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공부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표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 표를 암기하라고 여기다 써놓은 게 아니고 나중에 활용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한번 쭉 보면 되는 거야. 아, 이런 왕들이 중요한 왕들인가 보구나. 자, 여기서는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전성기. 여러분 알죠? 어디를 차지해야 전성기지? 한강유역. 그치. 아무래도 한강유역을 점령을 해야 전성기죠. 자, 한강이 왜 중요하냐? 한강은 당연히 교통의 요지고 중국하고 교류하기 좋고 평야지대이고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 영토양 중간쯤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천혜의 요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기틀 마련하고 전성기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기틀 마련이라는 건 중앙집권국가 시작. 자, 그러면 중앙집권국가로 처음 성립한 나라는 어디? 고구려. 1, 2세기니까 고구려. 그 다음은 백제, 그 다음 신라. 자, 그런데 전성기의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 무슨 말이야?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중앙집권국가가 시작한 순서랑 즉 성립된 순서랑 전성기 순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이 표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 표는 나 공부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넘어갈게요. 82페이지. 82페이지. 삼국의 성립. 좀 막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야? 할 게 별로 없어서. 요게 딱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근데 아마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요 범위까지 다 못할 것 같긴 해요. 좀 남을 것 같긴 한데. 자, 봅시다. 삼국의 성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삼국의 성립. 자, 첫 번째 볼게요. 여기선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직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삼국의 건국 정도 언급을 하고 있고 요 단원에서는 우리가 요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요번 시간에는 가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울 거고 우선은 지금 삼국의 성립에서는 말 그대로 건국에 대해서 한번 볼 거죠. 자, 고구려는 아까 누가 세웠다고 했죠? 주몽. 원래 어느 나라 사람? 부여. 부여 계통의 유이민과 이 주몽이 도망 나와서 압록강 근처로 가죠. 그래서 압록강 근처에 토착민과의 결합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고구려죠. 주몽. 그런데 부여에서 내려온 사람이 왕족이 됐다는 건 아마도 부여에서 내려올 때 조금 더 발전한 뭔가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뭐 철기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발전한 걸 가지고 내려와서 압록강 유역에 있는 토착민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위를 계승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부여 계통의 유이민인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설화, 건국 설화를 한번 살펴본 거고. 자, 그러면 나라를 어디다 세웠죠? 아까 우리 초기 수도 어디? 졸본이죠, 졸본. 초기 수도는 졸본성이었는데 수도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다. 누가? 유리왕. 이 얘기는 여러분 알죠? 알 거야. 알겠지? 자, 봅시다. 주몽이 나라를 세웠어? 그런데 원래는 부여 사람이잖아요. 부여에서 내려와서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과 결합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결혼을 한 거예요. 요 지역에 사는 이제 부족의 세력의 어떤 여자와 유력한 세력의 여자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름이 나와요.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소선호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돼.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태어나.
자, 이 소선호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비류하고 온조라는 아이가 태어나죠. 그런데 이 아들을 낳기 전에 이미 사실은 부여에서 도망을 나올 때 여기서 결혼한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 하나 있었어. 그게 바로 유리. 저 유리한테 나중에 이제 미리 증표를 남기고 왔죠. 나중에 아버지 찾아간다고 하면 요 증표를 줘라. 그래서 이 증표를 찾아가지고 유리가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2대 왕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2대 왕이 된 게 바로 유리왕이고 이렇게 형님이 내려오자 비류와 온조는 왕이 될 순 없죠. 이제 형이 와버렸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세력을 데리고 더 아래로 내려갔죠. 그리고 비류는 미추홀에다가 나라를 세우고요. 그리고 온조는 위례성, 하남 위례성에다가 나라를 세우죠. 이 미추홀이 지금으로 하면 어디냐면 인천이에요. 인천. 네, 인천에 가면 인천 남구가 미추홀구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미추홀이라고 하는 지역이 인천인데 근데 이제 비류가 뭐 이 지역은 뭐 물이 짜고 뭐가 잘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따른 세력을 데리고 동생한테 가서 합류해서 나라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원래는 10제였다가 나중에는 100제. 나라가 커져가지고 그래서 100제를 형성한 게 온조. 자, 지금 저는 100제의 건국 설화까지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유리왕으로 가봅시다. 자, 국내성으로 천도한 게 2대 유리왕이라고 했고 이 유리왕하고 또 우리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건 아마 여러분 이번에 시험 봤던 친구들은 알죠? 황조가라고 하는 황조가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펄펄 나는 적개꼬리, 뭐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운 이내 마음은 니와 함께 돌아갈 거 이런 시조가 있죠. 그래서 황조가가 유리왕이 지었다라고 알려진 그런 시조고요. 자, 어쨌든 국내성 천도라는 거 알아두시고 초기 수도 졸본, 두 번째 수도 국내성 이것만 우리는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이렇게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이제 여러 왕들이 등장해서 발전을 할 거고 그건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거고요. 자, 이제 여기서 살짝 100제로 넘어갈게요.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여기서는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100제로 갑시다. 자, 100제는 누가 세웠냐? 우리 금방 얘기했지. 한강 유역의 토착민과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이 결합을 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이 누굴까요? 온조. 앞에서 얘기했던 온조가 되겠죠. 그래서 온조가 중심이 돼서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고구려에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계통의 유이민이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러면 고구려 사람이 내려와서 백제를 세웠지. 증거 있어? 근거 있어? 근거? 이 근거들이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82페이지 왼쪽 날개에 보시면은 나와 있죠? 이거예요. 자, 고구려 유민이 백제를 세웠다는 증거 있어? 이게 증거야. 첫 번째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온조는 원래 어느 나라 사람? 고구려 사람. 그래서 백제 건국 설화에 금방 우리 건국 설화 얘기한 거거든요. 건국 설화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고고학적 증거가 있어요. 고구려 초기 고분 양식과 백제 초기 고분 양식이 비슷하다. 쉽게 말하면 고구려 초기 무덤이랑 백제 초기 무덤이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있는데 자, 이 석촌동 고분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백제 석촌동에 가면 석촌호수 근처예요. 석촌동에 가면 거기에 백제의 무덤이 한 7, 8개 남아있어요. 근데 생김새가 고구려 초반기 무덤하고 비슷해. 그게 석촌동 고분이고 계단식 돌무지 무덤. 이 양식으로 돼 있거든요. 계단식 돌무지 무덤으로. 근데 이게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이에요. 이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무덤 양식이 비슷해. 이게 이제 고고학적 증거가 되는 거죠. 아, 그랬나 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예요. 자,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야. 그래서 부여융 이름이 부여풍 이런 식으로 부여가 성씨. 그래서 부여씨라고 하는 건 자신들의 성씨를 부여로 붙인 건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구나? 부여에서 왔구나 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로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따 뒤에 나오겠지만 계로왕이라고 해서 한강을 빼앗긴 왕이에요. 장수왕이 쳐들어와서 한강을 빼앗겼는데
이 계로왕이 고구려가 쳐들어오기 전에 북이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는 의미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고구려와 우리는 원래는 한 형제나 같은 나라다. 그래서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같은 나라인데 그 고구려가 지금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에서 북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하는 글을 써서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 편지에서 고구려와 우리가 뿌리가 같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임을 나타내는 거니까 아, 알고 있었구나. 얘네들도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게 계로왕의 북이북서고요. 자, 그 다음에 6세기 서왕 때 나라 이름을 잠깐 남부여라고 붙였었어요. 남부여가 뭐겠어? 남쪽 부여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호를 붙인 거. 자, 그 다음에 시조신이 동명왕. 여러분 동명왕이 누구? 주모. 그러면은 고구려 시조인데 백제 시조신이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뿌리가 고구려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고구려 유민의 백제 건국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온조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쑥 읽어보시고 그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중요한 거는 유리왕 때 국내성 천도 백제 건국, 고구려인의 백제 건국. 자, 이제 신라로 가볼게요. 자, 신라는 누가 세웠냐? 아시죠 여러분? 박혁거세가 세웠죠. 자,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고 자, 봅시다. 신라는 경주 지역의 토착민과 유이민 집단이 합쳐져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이런 전설이 있잖아요. 신라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족장들이 왕을 원했어. 그래가지고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기원을 했는데 어느 날 흰 말이 어디서 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 뭐 왜 그래? 가봤더니 거기에 궤짝 같은 게 있었고 궤짝 열어보니까 알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그 알을 까고 나와서 알을 깨고 나와서 박혁거세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이민 집단과의 결합. 자, 이 신라는 이렇게 여러 세력들의 연합으로 형성이 됐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라는 원래 발전이 좀 늦어요. 왜냐면은 전체 지도에서 보시면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동쪽만큼 치우쳐 있으면 발전이 늦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늦기 때문에. 그래서 발전이 늦으니까 신라 사람들은 만약에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외국에서 뭐 누가 왔다. 그러면 보통은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가 오면은. 그런데 신라는 다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외부의 세력들, 외 세력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신라의 육촌을 형성하게 돼요. 육부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육부족 연맹체로서 시작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성씨들 있죠? 박씨, 석씨, 김씨 요런 박석김의 세 개의 성씨가 서로 교대로 왕을 했었어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왕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박혁거세의 박. 그리고 나중에 유이민 집단인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석탈해는 사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대장장이 출신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뭔가 좀 더 발전한 철기를 가지고 들어왔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유이민 집단까지 합쳐져서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6개의 부족 체제를 형성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신라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왕호 변천.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디 나오냐면 84페이지 거기 한번 보시면은 표가 나오죠? 이 표가 이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같이 보시면 되겠죠? 자, 삼국의 성립, 신라 왕호 변천. 자, 신라의 왕호 변천에서 쭉 한번 보시면 이 신라는 이런 왕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명칭은 어느 나라만 쓴 거야? 신라만 쓴 거예요. 다른 나라는 그냥 왕이야. 그런데 신라는 약간 지금 자기들만의, 왜냐면 발전이 좀 늦고 한쪽에 치우쳐 있으니까 자기들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죠. 자, 그럼 제일 먼저 거서관이라는 칭호를 썼어요. 누가 썼냐면 박혁거세. 처음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슨 왕이라고 붙이겠지만 실제로는 박혁거세 거서관 이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 의미는 뭐였냐면 대인, 군장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박혁거세 거서관.
자, 그리고 2대 왕인 남의 왕 때는 차차웅. 그래서 남의 차차웅 이렇게 불렀겠죠? 자, 그래서 차차웅은 무슨 뜻이냐면 제사장이나 무당이란 뜻인데, 자, 군장에서 제사장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바뀌면서 재정분리사회로 바뀌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군장이 분리가 되면서 아마도 재정분리사회로 발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명칭은 이사금. 자, 이사금은 유리 이사금부터 흐레 이사금까지 사용을 하게 돼요. 사실 이 사이에 무슨 왕들이 있는지 우린 모르죠. 우린 당연히 모르고요. 그냥 이사금이란 친구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사금은 연장자, 연맹장이라는 뜻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사람은 이제 왕위 계승, 석탈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위 계승을 해야 되는데, 이 왕위 계승을 할 때 이제 누구로 왕을 시킬까 하다가 떡을 만들었대요. 떡. 왜 우리 흰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이 떡을 가져다 주면서, 야, 너 이거 한번 앙 하고 물어봐. 그러니까 앙 물면 거기 이빨 자국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빨이 개수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자. 쉽게 말하면 연장자가 왕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금이라는 건 입금 또는 임금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연장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친구를 썼다가, 자, 그 다음에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친구를 쓴 건 뇌물마립간에서 소지마립간. 우리는 그냥 뇌물왕에서 소지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쨌든 마립간이라는 친구를 썼고요. 자, 마립간은 대군장. 사실 대군장쯤 되면 이거는 무슨 뜻이나 마찬가지냐? 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려오면서 왕권이 조금씩 세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친구는 지증왕부터. 그리고 중국식 칭호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저는 여기까지만 썼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왕이라는 칭호도 불교식 왕명을 사용할 때가 있었고, 그쵸?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 그리고 무열왕부터 중국식 시호를 쓸 때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왕이라는 칭호도 종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시험에는 이거 물어봐요. 자, 마립간이라는 칭호는 어느 왕 때부터? 뇌물왕. 왕이라는 칭호는 언제부터? 지증왕. 이런 걸 물어보고, 또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다음 중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쓸 때 왕의 업적만 골라라. 그러면 마립간이라는 왕이라는 칭호를 쓴 사람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보려고요. 자, 어느 왕 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썼냐? 자, 봅시다. 뇌물마립간, 뇌물, 그 다음에 실성, 눌지, 자비, 소지. 이렇게 5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실성 마립간은 우리 안 배우거든요. 왜냐, 업적이 별게 없어. 그래서 안 나와요, 우리 책에. 그 다음에 자비 마립간도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뇌물 마립간, 눌지 마립간, 소지 마립간, 요 왕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알아두시면 돼요. 뒤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왕의 업적은. 그래서 이렇게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쓴 왕들의 업적이 뭐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 사람들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왕이라는 칭호는 지증왕부터 이렇게 사용했구나라는 거. 자,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이거 순서 물어볼 때 있어요. 요거 순서대로. 거서한,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요거 순서 물어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처럼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할 때 왕의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그래서 요 표에서는 대체적으로 요 내용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건 가야. 자,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야. 자, 지금 칠판에 나온 거는 여러분 8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 자, 가야는 몇 개로 이루어져? 마이크가 안 켜진 상태였어? 지금까지? 그래. 어쩐지 목소리가 작더라. 자, 보시면 가야 연맹 한번 볼까요? 가야 연맹 보시면은 6개의 가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6개의 가야, 6가야 연맹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에서 한번 보시고, 물론 여러분이 이 조그만 가야까지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이 6개 중에 2개만 알면 돼요.
두 개만 체크할 거예요. 하나는 여기 전기가야 연맹의 금강가야. 여러분 교재에다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후기가야 연맹의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 이렇게 두 개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자, 가야는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육가야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가야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두 개의 가야에 뭐라고 써있냐면 전기가야 연맹 그 다음에 후기가야 연맹 맹주 이렇게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의 가야가 연합국가를 형성해서 연맹왕국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기가야 연맹은 전반기 가야 연맹이고 후기가 연맹은 후반기겠죠.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맹주가 달라요. 맹주라는 건 뭐냐면 형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하자면 6개의 가야를 이끌어가고 있는 형님 노릇을 하는 가야를 말하는 건데 그 형님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맹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전기 가야 연맹, 전반기 가야, 후반기 가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전반기 가야와 후반기 가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맹주가 바뀌었다는 거.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야를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고 전기가야 연맹, 후기가야 연맹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지도에서 우리가 하나 볼 거는 가야의 위치예요. 자, 가야가 예전 나라는 뭐였을까요? 가야 있었던 자리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 삼한시대의 변환이에요. 그럼 변환에서 아까 뭐가 많이 생산됐지? 기본적으로 철이 많이 생산됐지? 그래서 가야도 철이 많이 생산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거죠. 가야가 이렇게 있어요. 가야의 이쪽에는 뭐가 있어요? 백제. 가야의 이쪽에 뭐가 있어? 신라.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 양쪽에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대국이 가야에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막 내가 예뻐해 줄게, 잘 봐줄게 할 거예요? 아니면 압박을 할까요? 압박을 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는 이렇게 양쪽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성장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걸 한 가지 알 수 있고 자, 이 가야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건 자, 우리가 분명히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했죠? 삼국시대. 나라는 실제로 몇 개? 4개. 근데 가야는 빼고 삼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가야를 이렇게 왕따시키고 말하자면은 3개만 쳐준 이유는 뭐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러서 멸망. 그랬기 때문에 삼국시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분명히 6세기 중반까지, 중후반까지 존재했던 나라지만 싹 빼버리고 그냥 삼국시대라고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금방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금방 중앙집권국가로 왜 성장을 못했냐면 양쪽에 강대국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양쪽에 센 애들이 잔뜩 지금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가야가 더 이상 성장을 못하고 멸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거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뒤에 또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은 양쪽에 강대국들이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전반기 가야와 후반기 가야가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야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전기 가야 연맹.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전기 가야 연맹이 3세기에 성립이 되죠. 3세기에 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되는데 말 그대로 전기 가야 연맹에서 맹주라고 하는 게 형님이죠, 형님. 누가 형님이었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먼저 뭐가 먼저 언급되고 있냐면 자, 봅시다. 자, 형성 보시면 자, 금강가야 중심이죠. 김해의 금강가야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 중간에 85페이지 보시면은 가야의 건국설화가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금강가야가 먼저 생겼겠죠? 그래서 금강가야가 먼저 생겼고 그 다음에 대가야 건국설화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요 가야의 건국설화는 둘 다 시험에 잘 나온다. 2개 다. 그러면 1번하고 2번 중에서는 1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
알겠죠? 1번이 시험에는 더 잘 나온다. 그래서 요 사료는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 1, 2번 사료는 꼭 읽어보되 1번이 시험에 더 잘 나오니까 1번이 지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좀 더 중요한데 거기 보시면 뭐 시조는 뭐 누구고 뭐 누구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두 번째 설화가 두 번째 사료가 금관가야의 시조죠. 그래서 금관가야의 수로왕에 관한 여러분 아까 제가 살짝 언급했던 구지가 알죠. 구지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사료고요. 자, 그렇게 이제 촌주들이 우리에게 우두머리를 내놓아라 라고 이제 주문을 건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가봤더니 거기에 괴짝이 하나 있고 알이 6개 들어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깨어난 아이가 김수로 왕이다. 요거 그 사료가 지금 2번 사료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금관가야의 시조가 요 건국이 바로 김수로 왕이고 요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는 그 형태가 바로 전기가야 연맹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기가야 연맹의 핵심은 금관가야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전기가야 연맹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금관가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관가야의 성장 봅시다. 자, 그러면 6개의 가야 중에서 금관가야가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런 것들. 자, 아까 우리 금관가야 위치 한번 봤었죠? 남해안이어서 농사 잘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뭐가 많이 생산된다? 철이 많이 생산된다. 철이 많이 생산되면 이 철을 수출할 수도 있어요. 돈 좀 벌 수 있죠. 그래서 경제력이 좀 괜찮기 때문에 성장이 가능하다. 풍부한 철 생산, 거기에다가 벼농사 발달, 그리고 이 철은 또 수출한다고 했죠? 대외무역. 그래서 철은 낭랑, 대방, 큐슈 등의 수출. 낭랑과 대방은 한 9년이고 큐슈는 외죠, 외. 일본. 그래서 이런 지역에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한다. 이게 바로 전기가야 연맹. 자, 그런데 쇠퇴. 자, 아까 쇠퇴한 이유가 이거죠. 백제와 신라가 성장해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고 자, 그 다음에 낭랑군과 대방군이 축출됐어요. 아까 어느 나라에 축출됐다고 했냐면 고구려. 고구려가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 요 무역을 하다가 무역 상대국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역은 어떻게 돼? 쇠퇴하네. 당연하지. 그래서 이 무역 상대국이 축출되면서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무역이 약화되니까 경제력이 약화되니까 전반적으로 다 약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역이 약화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지. 신라를 후원하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 멸망을 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멸망은 아니지만 쇠퇴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요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 시기 400년이잖아요. 연도가. 그럼 이게 5세기 초라고 보시면 돼요. 4세기에서 5세기로 넘어가는 시기고 그러면 4세기 때까지의 전성기는 백제였었죠. 여러분 백제가 전성기잖아요. 자, 이렇게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동맹관계고 항상 전성기인 나라 하나 그리고 나머지 두 나라는 동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성기는 아직 고구려로 넘어가기 전이니까 백제고 그 다음에 고구려가 지금 성장 중이고 신라는 아직 중앙집권 국가에서 이제 막 성장하려고 하는 중 그러니까 아직 청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 중이고 나머지 두 나라는 어른으로 발전 중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왜가 신라를 공격했어요. 일본이 쳐들어왔다. 그런데 아직 청소년인 신라는 이거를 막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고구려에서 군대를 보내줘서 보병, 기병을 보내줘서 왜를 격퇴하는 과정에 있었어요. 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뼈대는 이건데 근데 여기에 금관가야랑 왜 관련이 있냐? 자, 지금 제가 설명은 안 했지만 백제랑 금관가야랑 왜랑 원래는 동맹국이에요. 이렇게가 동맹. 자, 그래서 요 왜가 신라를 공격을 할 때
금강가야가 도와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군대가 일본을 무찌르는 과정에서 끝까지 쫓아와서 도망가는 일본군을 쫓아와서 완전히 격퇴를 하는 과정에서 이 군대가 고구려 군대가 어디까지 쫓아오게 되냐면 금강가야까지 쫓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가만히 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왜? 일본을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이해돼요? 일본을 지원해 줬었기 때문에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게 되고, 자, 그러면 이 고구려군이라는 게 누구냐? 광개토대왕의 군대예요.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의 군대가 가야까지 쳐들어오게 되고, 자, 이 가야까지 쳐들어오게 되자 완전히 쇠퇴하게 되는. 그래서 자, 여러분 형님 노릇을 해야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쇠퇴를 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형님이 아니니까 전기 가야 연맹은 깨지게 된 거죠. 형님이 약화돼서 형님 노릇을 못하니까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이 내용에 관해서는 설명할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선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하게 된 건 뭐 때문이야? 고구려 군대 공격 때문에.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더 플러스 설명할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겠죠? 여기서는 그냥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자,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한 이유는 금강가야가 고구려 군대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요 얘기는 또 두고두고 해야 돼. 좀 더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전기 가야 연맹이 쇠퇴. 자, 그러면 이제 형님 노릇을 했던 금강가야가 약화됐기 때문에 전기 가야 연맹이 깨진 거죠. 자, 그렇게 한동안 위축되어 있던 가야가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멸망. 여기서 말하는 멸망이라고 하는 건 금강가야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가야는 6세기 법흥왕 때 멸망을 하게 되죠. 요 얘기도 신라에 가서 다시 하면 되니까 어쨌든 금강가야 멸망.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후기 가야 연맹으로 넘어갑시다. 자, 후기 가야 연맹의 시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5세기 후반에 후기 가야 연맹.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쇠퇴했던 가야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5세기 후반인데, 이 5세기 후반에 핵심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대가야예요. 대가야. 고령의 대가야. 앞에 우리가 지도에서 고령은 어디냐면 내륙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고령, 거창 뭐 이런 지역인데, 자, 그러면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세기 후반경에 이 고령 지역을 중심으로 왕릉에 해당하는 큰 고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심지가 어디로 옮겨갔구나? 고령으로 옮겨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때쯤 이 지역에 큰 무덤들이 많이 생기더라. 이제 형님은 여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후기 가야 연맹이 형성됐는데, 자, 그러면 고령의 대가야는 누가 세웠다고? 이진화시왕. 아까 우리 첫 번째 사료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사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후기 가야 연맹 가봅시다. 자, 후기 가야 연맹의 성장. 자, 중국과 교류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제의 임실 남원 지역까지 진출해서 확대하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를 쳐들어간 거예요? 백제를 쳐들어간 거예요. 자, 소백산맥을 넘어서 지금으로 하면 전라북도죠. 전라도 내륙 지역까지 진출하게 된 거예요. 자, 소백산맥을 넘어서 전라도 내륙 지역까지 진출했다. 알겠죠? 그게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백제를 깊숙하게 쳐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백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 안 있어? 왜냐면 백제가 더 성장한 나라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백제의 역공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야 입장에서는 백제의 공격을 받았어? 그럼 이제 누구랑 동맹을 체결하면 돼? 신라랑. 이 가야가 그나마 6세기 후반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이런 외교를 잘했기 때문인데, 자, 만약에 백제가 압박을 가해. 그럼 난 누구 편? 신라 편. 그쵸? 신라랑 동맹. 자, 만약에 신라가 압박을 해. 이제 누구 편? 백제 편. 그래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좀 왔다리 갔다리 한 거야.
그러면서 살아남았어. 말하자면 살아남은 건데 여기 보시면 백제를 공격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제가 공격을 다시 역공을 해왔고 그러자 누구와 동맹? 신라와 동맹. 자, 그래서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는데 자, 신라 언제? 버풍왕 때 결혼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버풍왕 때 결혼동맹. 자, 후기 가야 연맹에서 중요한 일은 요거죠. 신라 결혼동맹을 체결했구나. 버풍왕 때구나. 라는 거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 자, 그런데 쇠퇴. 자, 쇠퇴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한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다고 했죠? 자, 가야가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한 이유를 이제 한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백제와 신라가 양쪽에서 압박, 지리적 위치 때문이라고 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거예요. 각 소국의 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냐면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자, 부족 국가가 있어. 오부족 연맹체가 있어. 이 중에 하나가 힘이 세져야 돼. 그래야 나머지 군장들이 귀족으로 편입이 되죠.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5개 중에 하나가 특출나게 세져야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야는 6개의 소국이 다 고만고만. 물론 맹주는 있죠. 하지만 맹주도 완전 세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국의 세력이 다 비슷비슷해. 그러므로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한계라는 건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구나.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은 멸망이겠죠? 대가야는 언제 멸망당했냐? 신라 진흥왕 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여기 보시면 뭐 관산성 전투에 참여해가지고 뭐 신라 진흥왕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제랑 신라랑 싸운 적이 있었어요. 한 6세기쯤에.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냐면 신라가 이겼어요. 근데 대가야는 누구 편 들었어? 백제 편 들었어. 줄을 잘못 쓴 거지. 그래서 이쪽 편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꼴보기 싫으네? 그래서 멸망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진흥왕 때 요런 내용 때문에 멸망시켰다 라고 하는 거. 자, 이거는 기억 못해도 돼요. 어차피 뒤에 가서 다시 나올 거니까 여러분 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금관가야는 언제 망했어? 버풍왕 때. 대가야는 언제 망했어? 진흥왕 때.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고령 중심이라는 거 대가야 중심, 결혼동맹, 그리고 진흥왕 때 멸망.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야는 정치적으로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을 못했으니까 조금 안타깝긴 하다. 하지만 경제력은 좀 괜찮지 않아요? 철이 많이 생산되고 수출했으니까. 그래서 경제 볼게요. 자, 변홍사 발달, 중개무역. 자, 앞에서 어떤 나라들이 수출했는지 나왔죠. 이거예요. 낭랑, 대방, 큐슈 여기에 수출을 하게 돼서 경제력은 좀 괜찮았어. 여러분 경제가 좀 괜찮으면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은 뭐냐? 문화가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성장을 하더라. 유물과 유적,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고분들이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고분이 되게 여러 개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는 자, 여러분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김해 대성동 고분군. 여러분 김해에 있으니까 무슨 가야? 금관가야. 금관가야 유적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금관가야 유적으로서 여러 유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철기라든가 그 다음에 청동 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나라는 워낙 철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람이 입는 갑옷뿐만 아니라 거기 말 얼굴 갑옷 아니에요? 예, 그쵸? 말 얼굴 갑옷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런 말 갑옷까지 만들 정도로 철이 엄청 많이 생산된 거다. 자, 그 다음에 고령, 지산동, 고분군. 자, 고령이니까 무슨 가야의 유적? 대가야의 유적이겠죠? 자, 대가야 유적 중에서 거기 보시면 금동관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뭐 왕릉급쯤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금동관이 출토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갑옷, 그 다음에 금동관 이런 것들이 출토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유물이 출토됐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알죠? 세계문화유산에 미리 등재를 해놓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잠정 목록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신청하는 거예요. 야, 요거 세계문화유산 지정 좀 해줘. 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잠정 목록으로 신청을 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직은 안 됐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의 잠정 목록에 올라 있는 게 요 가야의 고분들이. 지금 현재 고구려 백제 신라의 문화는 다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가야는 아니어서 가야까지도 등록이 만약에 된다면 삼국시대에 있는 모든 나라의 유적이 다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된 좀 또 독특한 그런 일이 있게 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죠. 잠정 목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영향 마저 하나 더 볼까요? 자, 가야의 토기는 일본에 전해져서 세키 토기에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 사진에 하나는 일본 토기, 하나는 가야 토기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네, 되게 비슷해. 그래서 비슷하네. 이거는 가야에서 영향을 준 거고. 자, 그 다음에 신라 문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여러분 이거 다 알 거예요? 가야금. 가야금 알죠? 가야의 악기가 가야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손으로 뜯는 악기잖아요. 이런 악기를 우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가야 사람인데 요 가야가 망하기 전에 신라로 망명한 거예요. 가야가 망하기 전에 신라로 망명을 해서 요 악기를 들고 가야에서 신라로 간 거죠. 그래서 신라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악기가 가야금. 그러니까 신라 문화에도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신라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야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이게 바로 일본 문화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가야. 자, 가야는 중앙집권국가로 성장 못했다는 거. 연맹왕국에서 머물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가야 연맹의 맹주 금관가야, 후기가야 연맹의 맹주 대가야. 그리고 멸망. 둘 다 신라에게 멸망당했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가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까지는 지금 고대의 성립. 그리고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요 뒤에부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왕들의 업적이 막 쫙쫙쫙 나오는 거 있죠?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8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잠깐 쉽시다.